대개 보면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수입니다. 정신과 전문이고요. 지금 대학교에서 정신건강의학이라는 학문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대학병원에서 마음 아픈 분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비하는 정비공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성격은 다 다른데 그럼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다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잘 보여야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얻어먹잖아요.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하고 관계도 사회생활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올 때쯤 20살 넘어갈 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직장인들 생활을 시작을 하는 20대 중반 이후가 이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요새 우리 흔히가 얘기하는 감정 노동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 받는 콜센터라든지 그 은행 그 창구에서 사람을 만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내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면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 모두가 감정 노동자죠. 지금 저랑 말하고 계시는 우리 PD님도 오늘 만나는 저하고 말 받아주고 카톡하면서 얘기를 주고받는 것도 사실은 감정 노동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 인생이 내 감정을 팔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다 우리들 인생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 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아닌가 해요. 당장 아침에 출근해서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하고 만나는 그 부장님과 그 과장님 또는 놈,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들 중에도 좋은 감정도 있지만,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가서 우리 과장님 부장님 만나서 신나게 일해야지, 너무 기다려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가서 그냥 오늘도 잘 견디고 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럴 때 겪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로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않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과연 스트레스는 뭐냐라는 얘기가 궁금해지는데, 보통 스트레스를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원래 학자들의 책무 중에 하나가 흔하고 쉬운 말, 어려운 말로 1번, 2번, 3번 붙여서 정의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써 있으면 앞에 EU자 붙여서, 유토피아 할 때 U자를 붙여서 U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 스트레스예요. 결혼식 직전이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상 받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지난번 미팅 때 만났던 그 예쁜 그 연인을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때도 가슴 떨리면서 긴장되잖아요. 설레임. 그 좋은 말이네요. 유 스트레스는 그 설레임에 가까워요. 근데 앞에 U자가 아니라 DIS라는 말이 붙으면 디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암에 걸렸을 적에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건데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런 것들을 디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저쪽에 있는 국립암센터에는 암 환자들을 위한 디스트레스 센터가 있어요.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란 얘기죠. 일정 부분 필요한 스트레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 직전에 총소리를 기다리는 선수들을 보시면 잔뜩 긴장해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잖아요. 그때 느끼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예요. 시험 전날 여러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떠십니까? 이제 지금은 나이 먹고 20살 넘은 제 아들이 중학교 때 그 엄마, 제 처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 아들한테,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긴장 좀 하자. 시험 전에는 일정 부분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긴장조차 없으면 내가 할 일을 충분히 못 해내니까. 스트레스 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피를 보내고 필요한 힘과 영양분을 보내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와 도전에 준비하는 몸의 준비를 해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출근해서 음악 듣고 유튜브 들으면서 출근한 다음에 직장 1층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이제 내려가면 다시 오늘의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고 그분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때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만나는 일에서 계속 깨져요. 계속 혼나고 좌절하고, 자,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그래, 난 그냥 인간관계라는 게 맨날 누구랑 다
그분이랑 내가 어차피 아버지도 아니고 그분이 내 형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동안에 뭐 좋은 관계 맺고 내 일과 일로 만나는 거니까 자 그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뭐 합니까? 자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팀장님 커피 드셨어요? 예, 커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내가 기대한 반응은 그래 오늘 하루 또 잘 지내보자 라고 해서 아주 친하진 않지만 그냥 약간은 텐션 서로 가지면서 그날 하루 일과 서로 예의 지키면서 사는 삶을 우린 기대하잖아요. 근데 커피 딱 내미는 순간에 뭐야 나 여기 쓴 커피 안 먹는 거 몰라?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죠. 뭐야 이끼 뭐 이렇게 그러면 좌절 시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10분 후에 자 어제 하기로 했던 거 가져와서 우리 검토해 보자. 어저께 분명히 퇴근 후에 나랑 같이 맥주 한 잔 먹자 그래서 내가 집에 가겠다는 나 붙들어 놓고 술 먹여서 오늘은 아침에 나와서 하면 되니까 그거 다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가놓고 그러고 나서 정확히 출근하자마자 30분 후에 그거 검토하자 그러고서 깨기 시작을 하는 경험을 하루, 이틀, 3일 하고 나면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그 문고리를 잡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그 순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디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인류학에서는요, 스트레스를 원시인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인간의 뇌라는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대 때는 그냥 눈 뜨면 옆에 있는 풀 뜯어먹고 견과류 집어먹고 그러고 살다가 농사라는 농업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나 혼자는 못하는 일이 됐잖아요. 맘모스 사냥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옆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 특히 창 잘 쓰고 힘 잘 쓰는 대장하고는 잘 지내야지 내가 나중에 고기 한 칼이라도 더 얻어먹잖아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눈치채고 또 그 사람한테 좋은 호감을 주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발달한 게 인간의 전두엽이거든요. 인간의 전두엽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전두엽인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원시시대 때는 맘모스 하나 곰 한 마리를 잡은 다음에 사냥을 끝난 다음에 저녁에 그냥 모닥불 강가에서 푹 쉬면서 긴장을 풀을 수가 있었죠. 긴장 이완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긴장이 팍 됐다가 풀어졌다가 신경 호르몬도 긴장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흔히 도파민이나 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확 증가했다가 우리 머슬의 텐션이 확 올라갔다가 긴장이 풀을 때는 도파민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쑥 떨어지면서 세로토닌이 조금 올라가면서 긴장이 풀리는 게 반복되어 오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은 2만 년 전이랑 똑같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긴장 푸는 순간이 있나요? 잘 생각하면 어때요? 머리에 엔진 아직 안 꺼지잖아요.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테레비 플리핑, 채널 플리핑 일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 올라갔다가 재미없으면 유튜브 켰다가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던 두뇌, 머리 공회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공회전 속도가 조금 늦어져야 이제 잠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우리의 몸은 주변 상황을 내가 항상 전쟁터나 사냥터에 있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몸 상태가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곰을 쫓아다니고 있는 사냥꾼의 한 명으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는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고 왜 긴장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눈 커지고 목소리 커지고 약간의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화장실 자꾸 마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누가 쫓아오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건데 이 하루 종일 그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잠깐 자는 동안을 빼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문제가 신경 호르몬의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뜨리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감정을 느끼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사람들하고 공감을 느끼게 하는 곳인데 그 기능이 또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두엽 스위치가 꺼지는 거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가가지고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누가 막 수다 떨고 재미없는 얘기해도 그냥 재밌는 척하고 고개 끄덕여주고 같이 그냥 놀아주고 오다가 집에 와가지고 지쳐서 그러다 보면 전두엽이 지치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 지쳐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런데 엄마가 오늘 재밌었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몰라. 그리고 방 문 닫고 들어간 적 많죠.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흔히들 우리는 자기 성격 물어보면 다 내성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분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하나하나가 노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정노동과 뇌 기능의 인지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를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분들도 역시 노동이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은 내성적으로, 밖에서 보기엔 저 사람 말 많고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도 스스로는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집에 가면 다 지쳐요. 그 사람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게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집에 갈 틈도 별로 없어요. 눈만 뜨면 바로 직장 와가지고 잠자기 거의 얼마 전까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다닌다? 아니면 퇴근을 했어도 그 사람과 계속 술이라도 한잔 하고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하는 생활을 몇 달, 몇 년을 반복하다? 그러면 전두엽 기능 떨어지죠. 이거는 마치 만성적인 과로 작업, 아주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인간관계, 마치 고부간의 갈등처럼 헤어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이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고3을 한 10년쯤 하는 거, 그거랑도 좀 비슷하죠. 그러면 뇌 기능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자제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게 소위 말하는 번아웃,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 또는 불안 장애, 공황 장애, 이런 것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통틀어서 무기력증에서 시작되는 병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하나죠. 안 만나면 되지. 왜 여러분들 그 TV 케이블 TV 채널을 보면 자연인들 되게 많지 않나요? 30대, 40대, 또 50대 또는 70대쯤 나이 좀 드셔서 산속에 지내거나 아니면 산 근처에서 혼자 지내시잖아요. 그건 100% 자연인은 아니고 공통점은 그냥 혼자 지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중에는 가족이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연인 하세요. 그러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겁니다. 그 자연인 PD가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연인은 섭외 걱정을 안 한대요. 너무 많대요. 이 중에는 그냥 혼자 지내거나 외부 사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사람의 몸이라는 건, 뇌라는 건, 감정이라는 건 사람들하고 서로 내가 싫어도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은 하고 지내야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진화되어 왔어요. 여러분들 톰 행크스 나오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보면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배구공에다가 그 윌슨 씨한테다가 얼굴 그려놓고 그 친구랑 계속 얘기하다가 그 친구 바람에 날려서 파도에 휩쓸려 가니까는 엉엉 울고 대성통곡하는 거, 그 다음에 떠나가는 윌슨한테 하는 말 기억나시죠? 윌슨 미안해. 물론 영어로. 이렇게 외로움을 못 견디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은 인간관계를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면 또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인간관계는 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고 SF 영화나 액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부모님 지하실에서 해커 노릇하듯이, 왜 가끔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혼자서 외톨아져서 그냥 어노니머스 이름으로만 남고 나는 그냥 해커만 하고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은 그러고 사세요. 그러고도 밥 먹고 살 수 있다면.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극소수일 거고, 대부분은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만나는 고객, 클라이언트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을 만족시키면서 내 감정을 일정 부분 소모하고, 내 직장 안에서 직장의 위아래 사람들을 만나면서 윗사람한테도 뭐 서로 맞춰주고 내 아랫사람한테도 일정 부분 맞춰주고, 뭐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지내는 것 자체가 내 감정이 일정 부분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지금 SNS, 유튜브는 왜 보세요? 이걸 보고 있는 이유도 이게 기본이라는 건 알고 있고, 적어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찾아서 보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머니인사이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돈과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많은 분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분들 한번 보세요. 돈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는 분들 중에 오닥구처럼 혼자 지내면서 잘된 분들이 있나? 그런 분들 인간관계 되게 좋아요. 어쩔 때는 과도할 정도로 사람관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인간관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보면 일정 부분 레벨에 올라간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한테 아쉬운 거 별로 없어지고 나면 인간관계가 조금 줄어도 되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일수록 남들하고 지내면서 그분들한테 내가 주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하고 만나서 내가 그분한테 얻는 것도 많거든요. 뭘 얻을까요?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돈을 좀 벌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이 직장에서 지금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삶의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투자처를 배우기도 하겠죠. 그걸 배우기도 하거니와 그 사람이 나한테 인간관계의 훈련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성격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 친구는 성격 있어. 그 친구 성격은 좀 더러워. 그 친구 성격은 굉장히 온순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격 또는 영어로는 personalit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앞부분에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 페르소나라는 말 아시죠? 왜 영화는 누구누구 감독의 봉 감독의 누구누구 배우는 페르소나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페르소나라고 영화계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연극 무대에서 옛날 그리스 연극 무대는 여자들은 무대에 못 섰대잖아요. 그리고 왕이 연극하러 올 수는 없으니까 배우가 왕일 노릇, 시저 노릇을 할 땐 시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고 여자 노릇을 할 땐 여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 가면의 이름이 페르소나였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농담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아침에 나올 때 오장육부 집에다 걸어놓고 그냥 직장 와서 그냥 미소 짓고 그 사람한테 기분 맞춰줄 생각으로 가면 쓰고 들어와라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엄마한테 신경질 내고 동생한테 신경질 낸 것처럼 매사에 신경질 낼 수는 없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막내 동생한테 발로 툭툭 치면서 야 라면 끓여와 하는 분들이 있죠. 직장 가서 후배한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안 그러고 사는 동안의 삶이 페르소나예요. 가면인 거죠. 근데 그게 쌓이면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퍼스널리티예요. 그건 가면이라기보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성격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본성은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예쁜 이성이 있으면 쫓아가고 싶고 무엇보다 하기 싫죠. 일하고 싶어서 죽겠어서 직장 나오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이 귀차니즘과의 싸움이거든요. 하기 싫은데 왜 하기로 결정해 놓고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사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태도,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정해진 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내 성격인 거거든요. 근데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에 내가 져버리면 그냥 내 원래 본성, 내 성격,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폭발하고 분노, 그 다음에 우울, 무기력 또는 불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들한테 보여지게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성격을 잘 컨트롤 못하는 거죠.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서 되게 엄마 아빠도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어렸을 때 별로 고생도 안 한 것 같고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운 좋게 학교도 괜찮은데 나와서 지금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서 저 잘 사는 것 같아. 참 나는 참 복도 없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많이 했었고 이게 사실은 어린 시절의 마인드거든요. 보통 7세 이전에 심리학 교과서에는 정신과학 교과서에 패밀리 로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이제 패밀리 로망스인데 가족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왜 아이들이 그런 거 있죠. 사실은 지금 나를 구박하고 공부하라 그러고
수학 공부하라고 하고 있는 저 엄마는 사실은 내 엄마가 아니야. 아빠도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오는 저 아빠도 사실은 내 아빠가 아니고 나는 저 머나먼 나라 어느 나라의 공주인데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당시 하인하던 저 사람들한테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 언젠가는 내 부모가 와서 나를 구출해 주겠지. 그 패밀리 로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나이 20살, 30살, 40살이 돼서도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부모가 아니었고 내가 우리 집이 조금 더 있는 집에서 태어났었으면 난 어땠었을까? 그럼 내가 훨씬 좋았었을 텐데. 아, 참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쉬운 걸 벗어나서 억울해 하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적응하면서 사는 거에 내 태도, 그 다음에 내가 하루하루 지내는 나의 모습, 그게 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본인의 격을 올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근자감을 좀 가지세요. 대개 보면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늘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분이 실제로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또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인가요? 그중에는 성격 더러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본인의 감정 조절 안 된 상태로 툭툭 내뱉으면서 옆 사람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감정을 남들한테, 특히 자기보다 약한 존재한테 표출시키면서 그러고서 자기 마음 컨트롤하고 사는 나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몇 번 당하고 나면 그냥 나는 되게 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그냥 이거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특히 더 그래요. 내가 이 일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이 일 잘 못하고 있는데 내 윗사람이,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특히 남자들 군대 다녀온 분들이 있으면 선임병 처음 2달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차피 거기는 처음 하는 자리잖아요. 무조건 상명하복이라 그러고 일도 처음 하는 건데 당연히 못하지. 근데 나보다 한 달 먼저 들어와가지고 해본 사람이 나 못한다고 무시해. 그리고 혼내요. 그러면 그거 몇 번 당하면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지금 나 혼자 자던 사람인데 여러 사람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잔소리 몇 번 들으면 내가 얼어붙으니까 자꾸 못한다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난 정말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런 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인간관계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쉽죠. 오히려 또 사람이라는 게 재밌는 게 만만한 사람을 잘 골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무시하는 사람, 주변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일주일만 그거 먼저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먼저 할 줄 안다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직장 일들은 90%는 정말 창의적인 부분을 빼고는 루틴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일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내가 좀 못한다고 무시당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근자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본인 마음이 굉장히 취약하고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자기 마음의 평안을 안지 못하니까 옆 사람을 괴롭히고 옆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감정을 조금 편안하게 느끼려고 하는 일종의 병적인 행동인 거거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한테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내 감정을 폭발하는 것과 어느 게 본인한테 이로운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감정을 조금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조절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롭기 때문에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괜히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고 신의 뜻에 따라서 나는 에브리바디에게 카인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나한테 이롭기 때문에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자기 조절감이에요.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 만약에 화를 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엄마가, 아빠가 아이나 부하 직원을 혼낼 때도 마찬가지죠.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조절 상태에서 컨트롤드 된 화를 내는 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화낸다고 애 무조건 두들겨 패는 부모들 뉴스에 나잖아요. 근데 건강한 부모는 혼낼 때 건강하게 딱 혼내고, 그리고 예뻐할 때는 정말 예뻐해주고, 대신에
어떤 규율을 정해주고 그거를 강조해야 될 때는 아이한테 엄하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 그것도 감정 조절된 감정 표현인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자존감의 하나입니다.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그 금쪽 거기서 무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존감이 충분해야 아이들한테도 감정 조절된 상태에서 충분한 훈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그 인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끌어오르는 감정들이 있죠. 어떨 땐 분노, 어쩔 땐 좌절.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자기 조절감, 자존감의 아주 중요한 기틀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나 조지는 그 팀장한테 비실비실 웃어주지 마세요. 윗사람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액팅 스태프들한테 원하는 거는 내 일에 진지하게 웃을 필요 없어요. 나한테 아부하고 비실비실 웃는 것보다 그냥 진지하게 내 일에 집중하는 걸 보여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려고 마음먹고 나한테 틈만 나면 디스를 하는 그 인간도 내가 안 웃어주고 그냥 평범하게 내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웃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꼬박꼬박 존댓말로 주고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시작하는 택틱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원래 직장 좋은 리더, 좋은 팀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내 자존감보다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인데, 근데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이제 주변에서 그런 좋은 윗사람만 만날 수 있겠어요? 좋은 윗사람이 다 좋으면 그 수많은 리더십 책이 왜 나왔겠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절반은 여러분들 괴롭히는 윗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웃어주지 말고 내 삶에 집중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는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성질은 더러운데 일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클라이언트하고는 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배울 점이 없는데 나는 나중에 팀장급이 되거나 아니면 내 개인 사업을 할 때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점을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반면교사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 배울 점은 다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저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내가 너무 탈탈 털려서 나는 그냥 여기를 떠날래. 아까 말한 자연인이 될래. 아니면 직장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래. 아니면 유학 갈래.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그 나쁜 윗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